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학생 부모님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입시 전략 3가지가 있으시다고요. 특별히 좀 중위권에 타겟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이 공부머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자에 앉아라, 뭐 주변 환경을 설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암기를 해라. 그래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건으로 충분히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최상위권의 학생이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학생은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노력 이상의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입시니까요. 첫 번째는 탐구 과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탐구 과목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국영수 위주로 진도를 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벌써 고1 수학을 해요. 우리 아이 학원을 보냈더니 벌써 수능 지문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들이 발목을 잡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왜냐하면 사탐, 과탐은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돼야 내가 그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영수만 바라보다가 막상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위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 직전까지는 어쨌든 풀어냈다라는 의미잖아요. 변별력 있는 문제 전까지 풀어냈고 좀 실수로 한두 문제 더 틀렸을 때 우리 중위권이라고 부르고, 변별력 있는 문제만을 틀렸을 때는 중상위권, 상위권이라고 부른다면 변별력 있는 문제도 틀리고 실수로 암기를 못해서 한두 문제 더 헷갈려서 틀렸을 경우에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탐, 과탐을 그대로 놔두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난 공부의 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탐, 과탐에 쏟아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시 6장 카드를 쓸 때 보통 하향 6개, 그다음에 안전 한 2개, 상향 뭐 한두 개 쓴다 그러면 이 상향 지원을 했을 때의 수능 최저합을 결국 사탐, 과탐 때문에 말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위권일수록 사탐, 과탐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꼭 충분히 전체 커리큘럼 중에 사탐과 과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이 누적되는 기록의 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위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당장 내년에 고1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인데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단기간 내에 학생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바뀌려면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또 이런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결국 최상위 성적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학습 누적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학습 누적을 충분히 쌓아왔냐. 우리가 커리큘럼이 최상위권이라고 더 많이 주어지고 하위권이라고 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6년의 시간 동안, 그죠?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의 시간 동안 동일한 커리큘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고3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그러면 공부의 양이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개인의 어떤 공부머리의 가중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효율적으로 짧게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노력을 들여야 될 수 있겠지만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누적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4세 고시, 7세 고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누적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한 번에 확 바뀔 거라는 기대를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관점,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바뀔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애가 달라졌네. 누구 만나고 오더니 완전히 애가 다른 사람이 됐어. 그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중위권에서 갑자기 다음날 상위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가면 중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야, 나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어 하고 온 애도 그 학교에 오면은 갑자기 막 13등 되고 15등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을 구석이 사실 정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도 결국 그 누적의 힘을 믿고 정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 역시도 길게 보면 사실 어떻게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학습 누적량을 늘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중위권의 학생들도 누적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야 돼요. 운동할 때 헬스 하다 보면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폭발하고 쌓이면 폭발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뭔가 성적이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적량이 쌓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탐색의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포트폴리오로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등학교 자소서, 고등학교에서 써야 되는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에 다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적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속해 있는 교육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아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어렵다.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학 입시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입학사정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싹 모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입학사정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로 탐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예 진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할 거야. 이거를 조금 더 불리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진로를 과연 이 아이가 탐색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저 학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개연성 있게 바뀌었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 개념이 눈에 들어왔고 요 개념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저런 학과를 내가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학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불확실한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거의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누적되지 않았거든요. 학습 누적량처럼 저는 진로 고민에도 누적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진로 고민에 누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너 진로 고민해봐. 그러면 사실 못 찾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좁혀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무기가 되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로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오해를 좀 바로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진로 상담을 좀 여러 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진로 교육을 해왔고 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성적표, 학생의 수치, 학생의 어떤 드러난 정량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코스를 짜주는 어떤 입시 상담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건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입시에 대해서 걸쳐있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세 가지로 좁혀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로를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질문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로 좀 내려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진로를 찾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냐라는 말씀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도 좀 어느 정도 이어져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진로라고 하는 게 사실 방향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진로 특강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아갈 진짜 길로자로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로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로는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사실 저희가 대학생들도 방향 고민을 하고요. 사회 초년생들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내년에 40살이 되는 저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고민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궤적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로 고민을 그러니까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말씀은 괜찮다. 중요한 건 그 진로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 진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탐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로를 못 정해서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왔고,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일단 내가 흥미를 가진 학과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뭔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에 대한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에 대한 납득을 학생부로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진로를 찾아가는 그 자세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정했고 또 갑자기 막 꿈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사실 선택 과목에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전공이 무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 1학년을 다니면서 진로 탐색할 수 있는 학년을 한 학년 더 줘요. 거기에서 공통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전공 계열로 갈지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제도들도 요즘에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학생이 진로를 찾고 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진로를 못 정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적만 좋으면 입시에 유리하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당장 다음 주에 중간고사고, 그거 지나면 기말고사고, 그게 다 내신으로 치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과에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당장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성적이 좋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성적이 좋으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일단 성적이 같으면 그거에 대한 변별을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 흔히 말해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학업 역량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부족해서 수능 최저업도 못 맞추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높이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냐 그러면 굉장히 좁은 문에 우리 아이를 던져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디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과한 활동을 해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주어지는 진로 체험,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모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비교과의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하면 그 시간만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 어떤 사교육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과한 스펙을 쌓지 않는 것, 그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꼭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해야 되는 비교과 활동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시간은 해야 돼요. 내가 진로 체험해야 될 시간에 수학 문제 열어놓고 수학 문제 푼다고 내 수학 점수가 갑자기 5점이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활동은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쓴 소감문이 선생님이 기록되는 세특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 체험을 할 거라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보다 더 가능하다면 아이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과연 입시에 도움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비교과랑은 조금 달라요. 비교과는 어쨌든 교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교과, 비교과 활동이 아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뭐 예를 들면 학생이 갑자기 코딩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뮤지컬에 나간다거나 아이가 막 갑자기 일러스트에 꽂혀갖고 일러스트를 한다거나 저희 딸내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학생이 개인이 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자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이 있잖아요. 서류에는 다 그럴싸하게 적혀 있답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다 마사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는 선생님들이 뭐 한두 해의 생기부를 적어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어느 정도 중상 이상 되는 생기부들을 적어준다고 해요. 특히 성적이 좋은 애의 생기부는 잘 적어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돈을 좀 들였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엘리트급의 생기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제 이 입학사정관들이 깨냐? 문을 열고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 생기부처럼 생기지 않았을 때 깬다라고 합니다. 생기부처럼 생긴 애들이 있대요. 내가 읽으면서 상상됐던 이 아이의 눈빛,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말투, 이 아이의 어떤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보고 야, 이게 여기 적혀 있는 친구가 들어온 거 맞아? 아니면 말을 좀 시켜보면은 이거 진짜 얘가 한 거 맞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내가 생기부에 기록된 대로의 인간이냐라는 문제인데 결국 내가 원하는 활동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내가 원해서 하면 내가 생긴 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입시는 장기 레이스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많이 무너지냐면 초, 중학교 때까지 어떤 학원 공부에 절여진 애들. 그래서 뭔가 학원으로만 쭉 달려서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개인의 스트레스 해방 없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온 애들이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점이 공부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이에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공부의 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문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수적으로 길게 필요해요. 예전에는 간단한 단어였다면 지금은 뭔가 복잡한 한자어가 나오고 뭔가 개념어가 나오고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볼 것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내 걸로 체득시켜서 내가 문제에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을 어떤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마음만으로 이겨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원해서 나의 어떤 동기부여로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공부에만 아이가 절여져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맞닥뜨린 벽을 봤을 땐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학교 생활에 녹아들고 내가 뭔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문제의식도 느꼈고 내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물론 학습 누적량이 그만큼 따라오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나를 밀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라는 물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서 뭔가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머리 써야 되는 활동들을 피해서 도피처로 생각해서 여기에 와갖고 이 활동하는데 앉아갖고 뒤에 앉아갖고 막 졸고 있고, 뭐 영화 감상부 들어갖고 뒤에서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좀 중심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진로 특강, 교사 연수, 또 학생들 직접 체험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가장 북쪽으로는 뭐 파주에 있는 그 통일마을에도 가보고, 남쪽으로는 제주도에도 들어가 보고, 또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도 가보고, 전교생 12명밖에 없는 산간 지역에도 가보고 하면서 제가 정말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발자국을 찍었을 만큼, 그만큼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주로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해 왔는데, 제가 이 책을 내게 되면서 조금 더 외부로 나와서 조금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SNS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스레드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요. 이 대학생들하고도 진로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전혀 진로 고민 안 된 상태로 점수 맞춰서 대학을 왔구나. 와서 이제 내가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진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진로를 단순히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넘어서서 진로는 방향이고, 이 방향 고민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누적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진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나 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제 SNS를 통해서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현장에서 찾아주시고 또 이번에 내 책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